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도 심장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합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아내 오세미가 건넨 작은 쪽지 하나 때문에 제가 쌓아 올린 2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더 이상은 무리예요. 미안해요, 지훈 씨.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무리였다는 것일까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지방의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부모님께 햇빛을 보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학원 다닐 때 저는 공사 현장 구석에서 안전모를 쓰고 아르바이트를 했죠. 대학 졸업 후 악착같이 돈을 모아 저는 대형 건설사의 해외 사업팀 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험한 오지에서 수많은 밤을 새우며 저의 땀과 노력은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와 안정적인 금융자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늘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모두가 저를 성공한 자수성가 사업가라 불렀지만 제게는 여전히 결핍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죠. 일에만 몰두하던 저는 40이 넘어 우연히 지인의 갤러리 개관식에서 오세미를 만났습니다. 당시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던 세미는 참 순수하고 해맑았습니다. 그녀의 티 없이 맑은 웃음은 제 삶의 흙먼지를 모두 씻어주는 듯했죠. 지훈 씨처럼 성공한 분이 이렇게 소박하고 정직한 눈빛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요. 세미는 늘 제 삶의 고단함을 이해해주는 척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무장해제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연애는 뜨겁고 순식간이었습니다. 세미는 제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정성껏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지훈 씨가 없는 밤은 너무 길어요. 당신의 곁에 언제나 있고 싶어요. 그런 세미의 진심에 저는 깊이 감동했죠. 부모님도 세미를 보시고는 참한 아가씨라며 만족하셨습니다. 세미를 제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의 퍼즐 조각이 완성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미리 마련해둔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세미는 결혼 후 곧바로 큐레이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훈 씨가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완벽한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요. 세미의 말에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하니 세미의 결정은 존중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미의 눈빛이 일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미묘한 기대감으로 반짝였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행복했던 신혼 생활은 세미의 어머니, 즉 장모님 나정숙 여사 때문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정숙 여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위가 훌륭하다며 저를 극진히 칭찬하셨죠. 그런데 그 칭찬 뒤에는 항상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미사, 아니, 이제 강서방이라고 불러야겠지. 우리 세미를 고생시키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근데 강서방이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내가 아는 상류층 모임에 혹시 선미술문화재단 후원금 좀 대줄 수 있겠어. 다들 사위 덕 좀 본다고 자랑하는데 나만 빠지면 너무 창피해서 말이야. 나정숙 여사의 요구는 소소한 선물이나 용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사 명의로 후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그녀의 사교 모임 활동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대달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미가 옆에서 눈치를 보며 엄마, 그런 말은 왜 해? 하며 저를 감쌌고 저는 세미를 생각해서 한두 번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장모님의 품위 유지가 곧 제 체면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어느 날 나정숙 여사는 제게 더 황당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친분이 있는 금융 전문가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시베리아 자원개발 펀드라는 것에 제 명의로 거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서방, 이건 정말 대박이야. 내 친한 언니 사돈의 팔촌이 비밀리에 진행하는 특급 정보라네. 몇 달 안에 원금의 2배가 된다고 하더군. 자네는 건설사 이사니까 이런 정보에는 빠삭하잖아. 사위 명의로 투자해야 수수료도 싸고 우리 세미 노후도 든든해지는 거지. 자네가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나 정숙이가 동네에서 사위 덕도 못 본다고 놀림 받는다니까. 나정숙 여사는 제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탁자를 쾅 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번에 거절했죠. 장모님, 죄송하지만 저는 검증되지 않은 펀드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쪽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제 재산은 하루아침에 쌓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미래를 걸고 모은 돈이에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정숙 여사는 얼굴을 붉히며 그날 이후 한동안 저와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저는 그저 돈 잘 버는 사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는 사이 세미는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쉽게 생기지 않았죠. 지훈 씨, 내가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결혼하고 나니 지훈 씨 회사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잖아요. 품격 있는 사교에 도움이 되도록 프랑스 고급 와인 소믈리에 코스를 등록했어요. 지훈 씨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근사하게 와인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세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로맨틱한 생각에 마음이 누그러졌고 흔쾌히 최고급 수강료와 와인 테이스팅 투어 명목의 추가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세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 그러다가 주 3회, 심지어 주말에도 심화 과정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죠. 여보, 오늘은 루아르 계곡 와인 테이스팅 모임이 있어서요.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대리운전 부를 거예요. 세미가 밤늦게 돌아올 때마다 그녀에게서는 낯선 향수 냄새와 짙은 와인 향이 섞여 났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보다는 묘한 흥분감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급 사교의 세계가 저희 상상 이상으로 치열하고 화려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세미를 믿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 해외 출장을 마치고 막 귀국한 저는 피곤함에 지쳐 침실로 향했습니다. 세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겉옷을 벗으려는데 서재에 두고 온 중요한 계약서가 생각나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세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살짝 보니 세미는 전화를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들어왔어요, 지훈 씨.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자고 있어요. 오늘 모임 정말 최고였죠. 그 와인 향은 아직도 안 잊혀지네요. 우리 다음 주 샤또 라피트 로칠드 테이스팅 모임 때는 둘이서 몰래 빠져나와 잠깐이라도 보면 안 될까요? 나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세미는 전화를 끊으며 문득 서재 쪽을 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비밀스러운 행동을 들킬까봐 경계하는 야수처럼요. 그녀의 눈빛은 제가 알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서늘했던 눈빛,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속삭임만이 제 귓가의 맴돌매저를 괴롭혔습니다. 혹시 제 아내 오세미가 저 모르게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 귓가에 맴도는 아내 오세미의 속삭임.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라는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제 심장을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저는 그 새벽 침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밤을 지새웠습니다. 해외 사업팀 이사로 일하며 수많은 위기와 거래처의 배신을 겪어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배신감은 차원이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세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저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지훈 씨, 피곤하지 않아요? 새벽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회사 쉬고 저랑 같이 와인 공부 좀 할까요? 세미의 완벽하게 연기된 평온한 모습은 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마치 속으로는 저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죠.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세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잠깐 깼는데 당신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누구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세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며칠 전에 코스에서 만난 동기 언니예요. 그분이 유럽 와인 수입업체를 하는데 이번에 희귀 와인을 공동 구매하자고 새벽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워낙 급한 일이라 제가 조용히 받았어요. 지훈 씨 숙면 방해했을까봐 죄송해요. 희귀 와인 공동 구매라니. 새벽 1시에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희귀 와인 공동 구매라니요. 세미의 대답은 너무나도 그럴듯했지만 제 마음속의 의욕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나치게 방어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세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미는 소믈리에 코스에 간다며 명품 브랜드의 와인 케이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코스 등록 당시 제가 냈던 수강료는 이미 상당했지만 세미는 저에게 와인 테이스팅 투어 명목으로 끊임없이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몽라시에 그랑크리를 시음해야 해서요. 이 와인은 잔당 수백만 원이에요. 사교 모임에 빠질 수 없잖아요. 지훈 씨. 저는 세미에게 제공했던 카드의 사용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소믈리에 학원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상한 지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Y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곳의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Y 디자인 스튜디오는 와인 학원이나 고급 사교 모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로 개인의 프로필 촬영이나 고급 사진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세미가 소믈리에 코스를 시작하고 외출이 잦아진 시점부터 매달 꾸준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세미에게 이 결제 내역에 대해 직접 물어보면 분명 또 그럴싸한 거짓말을 할 것이 뻔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저는 세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카드가 남긴 흔적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20년 지기 친구이자 신뢰할 만한 사설보안 업체 대표인 박민규에게 연락했습니다. 민규야,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오세미의 동선과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아주 은밀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줘. 특히 Y 디자인 스튜디오의 정체를 밝혀내야겠어. 증거는 완벽하게. 민규는 제 목소리의 비장함을 느끼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다. 저는 민규에게 세미의 최근 사진과 함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그녀가 다니는 소믈리에 코스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때 제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에게 탐정 놀이를 하고 있다니 스스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며칠 뒤 민규에게서 중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민규는 세미가 소믈리에 코스 외에 또 다른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임은 바로 프리미엄 와인셀러 투자그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훈아, 세미가 다니는 그 소믈리에 코스는 사실 껍데기에 불과해. 진짜 핵심은 그 코스에서 선별된 VVIP들만 가입할 수 있는 셀러 투자 그룹이야. 주로 강남의 재력가 부인들, 그리고 갤러리나 아트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껴있어. 문제는 이 모임의 회장이야. 민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이 누구야? 저는 숨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차경민이라는 남자인데 이 사람은 한때 유명 갤러리의 실소유주였고 지금은 와인셀러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고 있어. 그런데 이 자가 유부남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더 심각한 건 이 차경민이라는 남자가 Y 디자인 스튜디오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거야. 스튜디오는 그저 위장용이지. 사람들에게 프로필 사진을 찍어준다는 핑계로 접근해서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장소로 활용된다는 소문이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귀에 북소리처럼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소믈리에 코스, Y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유부남인 차경민. 세 개의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미가 제게 와인 테이스팅을 핑계로 만났던 사람은 바로 이 차경민이라는 남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세미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그녀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습니다. 패턴은 제가 알던 것이었죠. 다행히 세미는 비밀 대화 앱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대화는 모두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그때 저는 세미가 즐겨 사용하던 갤러리 앱 폴더에서 이상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세미의 프로필 사진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진들은 제가 알던 캐주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눈빛은 관능적이고 도발적이었습니다. 배경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스튜디오였습니다. 그 사진들 아래에는 캡댐 오늘을 즐겨라라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제 삶의 전부를 걸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니. 저는 사진을 찍은 장소가 바로 민규가 말했던 Y 디자인 스튜디오임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벌어준 돈으로 외모를 가꾸고 저와 함께 만들려고 했던 가정을 뒤로 한 채 낯선 남자와 오늘을 즐기고 있다니. 이토록 철저한 배신이 또 있을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차오르는 분노를 삭히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토록 잔인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희생했던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허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당장 세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감정을 앞세우는 대신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세미와 차경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했을지 모르는 장모, 나정숙 여사까지 모두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맛있는 법입니다. 저는 민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차경민과 오세미가 만나는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 그리고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줘. 그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박민규에게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지시한 후 저는 매일 밤을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아내 오세미가 침대에 누워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분노와 혐오가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천진난만한 척하며 저를 대했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미의 모든 행동이 저에게는 기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 나정숙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는 제가 거절했던 시베리아 자원개발 펀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강서방, 요즘 내 주변에서 그 펀드 때문에 난리가 났네. 다들 대박 났다며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더군. 내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 아나. 사위가 잘 나가는데도 나는 돈이 없어 투자 못했다고 소문이 났어. 여사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나정숙 여사의 말을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여사가 단순한 허영심 때문에 그러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고위험금 펀드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민규에게 이 문제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모님 주변을 살펴봐. 특히 그 시베리아 펀드와 관련해서 수상한 점이 없는지, 장모님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줘. 저는 세미의 배신 이면에 장모님의 어떤 검은 거래가 얽혀 있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민규에게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나정숙 여사 말이야. 재작년에 친척에게 거액의 보증을 잘못 써줬다가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야. 지금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서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시베리아 펀드는 그 빚을 한 번에 갚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던 거지. 민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정숙 여사가 그토록 제 돈에 집착했던 이유가 단순히 사치나 허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에게 강요하고 협박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미가 소믈리에 코스에 등록할 때 말이야. 나정숙 여사가 차경민에게 세미를 소개시켜줬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나정숙 여사와 차경민 사이에 거액의 현금 거래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민규의 말이 제 머릿속을 날카로운 비명처럼 관통했습니다. 제 아내의 외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 딸을 미끼로 삼아 사위의 돈을 노린 치밀하게 설계된 거래였던 것입니다. 나정숙 여사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딸을 유부남에게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차경민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이죠.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 저는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듯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농락당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장모님의 체면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돈이 저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딸이 고생 없이 살도록 해준 사위라며 저를 치켜세우던 나정숙 여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즉시 복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차경민을 직장에서 망신주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죄를 갚을 수 없었습니다. 나정숙 여사까지 포함하여 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응징해야 했습니다. 저는 민규에게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3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 차경민과 오세미의 외도 사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다. 둘째, 나정숙 여사가 차경민에게 돈을 받고 오세미를 연결해준 거래 증거를 확보하여 그녀의 사회적 명예와 재정적 기반을 동시에 무너뜨린다. 셋째, 이 모든 사실을 가장 극적이고 통쾌한 방식으로 폭로하여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주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민규에게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아, 오늘 밤이야. 차경민이 세미를 데리고 서해안 쪽에 있는 프리미엄 와인 셀러 하우스에 갔어. 그곳은 차경민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은밀한 장소야.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다. 민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과 분노를 느끼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 와인셀러 하우스는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민규와 함께 셀러 하우스 주변에 잠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우스의 작은 창문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창문 너머로는 세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가 알던 아내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쾌락에 찬 기괴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에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고독하게 버텨낸 세월,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미에게 잘해주려 노력했던 저의 모든 진심이 저 방 안에서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규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증거는 충분해. 여기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우리는 법정에서 이겨야 해. 저는 민규가 찍은 수많은 사진과 녹취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미와 차경민이 부부처럼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녹취록에는 세미가 저에 대해 비웃듯이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 씨는 순진해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어요. 내가 소믈리에 공부한다고 하니 몽땅 다 지원해주더라고요. 하긴 일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죠. 돈만 벌 줄 알았지 여자의 마음은 몰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믿었던 아내에게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저를 돈만 벌 줄 아는 순진한 바보로 취급하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한 굴욕이 있을까요? 마치 뜨거운 용암이 제 심장을 태우는 듯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현장에서 망신을 주는 대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물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나동숙 여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서방, 다음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이야. 조촐하게 파티를 할 생각인데 자네 집에서 하면 안 될까? 친척들 몇 명만 부르려고 해. 사위가 이사로 있는 강남 아파트에서 해야 내 체면이 서지 않겠어. 평소 같았으면 또다시 체면을 내세우는 장모님에게 짜증을 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동숙 여사의 생일 파티, 바로 그날이 제가 설계한 복수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당연히 저희 집에서 하셔야죠.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 복수의 칼날은 이미 무섭게 갈려 있었습니다. 나동숙 여사의 생일 파티, 그 화려한 가면극의 클라이맥스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될 것입니다. 나동숙 여사의 생일 파티 제안을 받고 저는 마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지독한 복수심에서 오는 뜨거운 흥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의 강남 아파트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싶어 했지만 그곳은 곧 그녀와 오세미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심판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민규에게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외도 증거 사진, 녹취록, 그리고 나동숙 여사와 차경민 사이에 오고 간 수상한 금전, 거래 내역까지 완벽한 소송을 위한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은 물론 나동숙 여사를 상대로도 충분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나동숙 여사에게 약속한 대로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는 척했습니다. 최고급 케이크를 주문하고 호텔 출장 요리사에게 연락하여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세미는 제가 평소와 달리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장모님의 생일을 챙기는 모습에 감동한 듯했습니다. 지훈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당신 정말 최고예요. 세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 미소 아래 감춰진 비밀을 알기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세미는 저에게 자신의 소믈리에 코스 친구들과 셀러 투자 그룹 회원들도 몇 명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라 파티 분위기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차경민 씨도 오기로 했고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상간남을 제 집, 즉 저의 복수 무대에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저희 심장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와라, 차경민. 내가 감히 내 집에서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게 해주마.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나동숙 여사는 마치 왕비가 된 듯 화려하게 차려입고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승리감이 가득했죠. 역시 강서방이야. 이래야 내 사위지. 동생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네. 나동숙 여사와 함께 도착한 두 이모님들도 저희 집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언니, 역시 강 이사님 덕분에 호강하네. 집이 정말 궁궐 같아. 그들의 눈빛은 온통 사위의 재력과 아파트의 가치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진심 어린 축하 대신 그저 돈을 향한 탐욕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잠시 후 세미가 모임 사람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차경민도 있었습니다. 차경민은 훤칠한 키와 세련된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강 이사님,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 이사님도 다음번 모임에 꼭 한번 참석하시죠. 저는 차경민의 손을 잡으며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아내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장모와 거래하여 가정을 파괴한 남자의 눈은 뻔뻔함과 함께 저를 깔보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희 장모님 생신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제가 준비한 최고급 와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주 오래 숙성된 귀한 와인이죠. 최고급 와인이라는 제 말에 세미와 차경민, 그리고 소믈리에, 모임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값비싼 샤또 와인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와인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의 맛을 담은 차가운 복수였으니까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모두를 거실 중앙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장모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나정숙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상자는 고급 벨벳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나정숙 여사는 상자를 들자마자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강서방 혹시 그 명품 시계인가?
내가 얼마 전에 지나가는 말로 갖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녀는 이미 상자 속 내용물을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주변 친척들과 세미의 친구들, 심지어 차경민까지 모두 이 상자 안에 어떤 값비싼 선물이 들어있을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상황을 즐기는 저의 심장은 북처럼 둥둥 울려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 시계보다 훨씬 값지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될 겁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열어보시죠. 나정숙 여사는 들뜬 표정으로 포장지를 뜯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더니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 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보석이나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단 한 장의 문서와 두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사실확인서 및 각서였고 사진은 오세미와 차경민이 은밀한 장소에서 찍은 외도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나정숙 여사는 상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게 뭐야? 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저는 나정숙 여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차분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닙니다. 제가 제 가족에게 가장 깊은 신뢰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저에게 돌려준 것은 배신과 기만뿐이었습니다. 지금 장모님 손에 들린 저것이 바로 저의 선물입니다. 장모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특히 사실확인서에 담긴 내용을요. 나정숙 여사는 제 차가운 눈빛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압도되어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는 이미 상황을 직감했는지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차경민은 뻔뻔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이미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나정숙 여사의 손에 들린 증거를 가리키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장모님, 읽으세요. 아니면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진실을 폭로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마침내 복수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정숙 여사의 손에 들린 사실확인서 및 각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오세미, 그리고 차경민의 죄를 증명하는 단 하나의 증거였죠. 주변 친척들과 소믈리에 모임 사람들은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나정숙 여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정숙 여사는 눈빛으로 저에게 살려달라는 애원을 보냈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차경민은 오세미와 지난 1년간 프리미엄 와인셀러 투자 그룹 모임을 핑계로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인정합니다. 나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부정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집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미의 친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두 이모님은 경악한 표정으로 오세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정숙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차경민과 오세미는 서로 각자의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도덕한 만남을 이어왔으며 이로 인해 강지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반성이란 단어를 읽는 나정숙 여사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종이를 읽는 내내 그녀는 오세미와 차경민을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특히 차경민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나정숙 여사가 내용을 모두 읽자 저는 그녀의 손에서 증거 사진들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와인셀러 하우스 앞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오세미와 차경민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찰칵, 찰칵 사진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마치 채찍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제 아내 오세미가 저에게 해준 결혼 선물입니다. 그녀는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최고급 와인 코스에 다니는 척하며 유부남인 차경민과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나정숙 여사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딸을 이 남자에게 연결해주는 파렴치한 거래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 폭탄 선언에 나정숙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이 엄마를 살려다오. 내가 미쳤었네. 사위가 이 정도로 철두철미한 줄 몰랐네. 그녀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눈에는 그녀의 눈물이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가장 먼저 이 상황을 믿지 못하고 달려든 것은 오셈이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이거 합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모함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세미의 팔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함이요? 당신이 새벽 1시에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속삭였던 목소리가 내 귀에 아직도 생생해요. 당신이 돈만 벌 줄 아는 바보 남편이라고 나를 조롱했던 녹취록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차경민 역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사태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강 이사님, 이건 심하십니다. 제가 오세미 씨에게 조금 끌렸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저는 차경민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이 내 집에서 내 장모님의 생일 파티에 와서 나를 조롱하고 내 아내와 미래를 즐긴 것이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할 문제라고요? 당신은 죄책감도 없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법적인 최고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Y 디자인 스튜디오의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당신의 아내에게도 제가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차경민은 그제야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은 듯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나정숙 여사의 동생들, 즉 이모님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더니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먼저 갈게. 이건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네. 그들의 뒷모습은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돈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이들에게 이 파국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치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은 사람들 앞에서 나정숙 여사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나정숙 여사. 당신은 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딸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가정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도 사기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정숙 여사는 제 발밑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발, 지훈아. 소송만은 취소해다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우리 셈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에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비참하고 가련해 보이는 그 모습에도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보여준 잘함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연기였으니까요. 세미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었는지 넋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화려했던 음식과 장식들은 배신과 눈물로 뒤범벅된 이 드라마의 비극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준비한 생일 선물은 바로 진실입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파티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그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의 다음 단계는 이들의 재정적,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파티가 끝난 후 나정숙 여사와 오세미는 그 충격과 굴욕감에 휩싸여 넋 나간 채 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그들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변명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규에게 확보한 모든 증거와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세 사람에게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세미에게는 이혼 및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남 차경민에게는 최고 수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장모 나정숙 여사에게는 딸의 부정행위를 방조하고 금전거래를 통해 사위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법적 명예훼손 및 금전적 사기 유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오직 법과 논리, 그리고 제가 확보한 완벽한 증거만이 저의 무기였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들을 받아든 오세미와 나정숙 여사, 차경민은 경악하여 저에게 미친 듯이 연락해 왔습니다. 제 전화기는 폭풍우처럼 끊임없이 울려댔지만 저는 그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나정숙 여사가 직접 저희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터폰으로 애원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다오. 나는 이제 정말 끝이야.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 담보 대출 압박하고 있어. 내가 사준 그 집도 곧 넘어갈 판이야. 나한테 돈을 받고 세미를 차경민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을 내가 법적으로 밝혀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난다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정숙 여사, 제가 당신의 빚까지 갚아주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었던 고통, 제가 겪었던 배신감에 비하면 당신의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심판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 마십시오. 나정숙 여사는 울부짖다가 결국 경비원의 제재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한편 상간남 차경민은 저에게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강 이사님, 위자료 액수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하게 되면 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됩니다. 차경민은 자신의 명예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차경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겠다. 그리고 당신의 Y 디자인 스튜디오가 불륜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업계에 공개하겠다. 차경민은 저의 철저함에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무조건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돈은 세미에게 받을 위자료와 합쳐져 저희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줄 것입니다. 가장 처절했던 것은 오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 머물고 있었지만 나정숙 여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매일같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차경미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정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잖아요. 딱 한 번의 실수였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평생 당신 발 아래에서 살겠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한 번의 실수라고 포장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바닥까지 다 보았습니다. 저는 세미의 메시지에 단 하나의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에게 이혼 합의서와 재산 분할 포기 각서, 그리고 위자료 지불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준 모든 명품과 가구를 챙겨가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결혼 생활 1년 동안 쓴 법인카드의 총액이 당신이 주장하는 결혼 생활 동안의 헌신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이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세미에게는 양육할 자녀가 없었고 그녀의 외도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지는 성천과 같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에만 몰두하여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털어내고 저는 더 단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정숙 여사는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해야 했고 차경미는 위자료를 갚기 위해 자신의 스튜디오와 갤러리 지분을 모두 넘겨야 했습니다. 오세미는 이혼 후 빈손으로 떠나 다시 큐레이터 일을 알아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몰락은 제가 받은 고통에 대한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오세미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를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지훈 씨,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녀의 애원을 끊고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세미 씨, 당신이 나에게 가져간 것은 돈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인간에 대한 신뢰를 앗아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수화기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닫혔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세미와의 이혼은 생각보다 신속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덕분에 저는 단 한 번의 항소 없이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모든 것을 얻어냈습니다. 오세미는 위자료를 지불하고 빈손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상간남 차경민 역시 막대한 위자료를 뱉어내고 어깨에서 사실상 매장되었습니다. 장모 나정숙 여사까지도 빚더미에 앉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들에게 제가 받은 고통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복수를 끝낸 후 저는 깊은 공허함과 함께 묘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2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공은 오직 가난 탈출과 행복한 가정이라는 두 목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목표는 달성했고 나머지 하나는 처절하게 실패했죠. 하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고 나니 이제 비로소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짐이 사라진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세미가 들여놓았던 화려하고 값비싼 가구들, 그녀의 취향이 잔뜩 묻어있던 와인셀러와 그림들은 모두 폐기하거나 기부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세미가 없는 고요함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신자의 흔적을 지우고 나니 제 삶의 공간이 다시 제 의지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는 부모님께 이혼 소식을 알리는 것은 저희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조심스럽게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세미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세미가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쩌자고 그런 독한 여자에게 걸려서 이런 고생을 하니. 아버지께서는 말없이 저의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성공보다 저의 아픔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내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잠은 잘 자고 있니? 밥은 잘 먹고? 그들은 제가 복수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들의 상처만을 보듬어 주셨죠.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이제 더 이상 농사짓지 마세요. 제가 이혼하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제가 두 분을 서울로 모셔서 저와 함께 편안하게 사세요. 제가 번 돈은 두 분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묵직한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하다. 그리고 내가 재혼을 하든 혼자 살든 내 앞길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선뜻 받아들이려 하겠니? 우리는 내 짐이 되기 싫다. 부모님의 그 말은 저를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사랑은 제가 겪은 모든 배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강제로 모셔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두 분의 생활을 더 풍족하게 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고급 승용차를 사드리고 농사일 대신 여가 생활을 즐기시도록 여행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극구마다 하셨지만 저희 진심을 알고는 마침내 그 선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해외 사업팀 이사로서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저희 성실함과 능력은 여전히 빛을 발했고 저희 인생은 다시 고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세미에게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차단했던 번호가 아닌 새로운 번호였습니다. 지훈 씨,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차경민은 저를 버렸고 엄마는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다시 큐레이터 보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귀했는지 다시 당신에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가 당신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후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풍요로운 삶에 대한 미련과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희 재력과 사회적 지위만 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그 번호마저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위선적인 말에 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배신과 고통을 겪으면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고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굳이 결혼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저희 삶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가끔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곧 사라지곤 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부모님과 저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외에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이나 봉사활동의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초점은 성공에서 행복으로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자유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동안 외면했던 제 감정을 인정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참고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억지로 참고 있는 감정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하며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다름없는 성공한 이사의 삶이었지만 제 내면은 배신이라는 폭풍우를 겪고 난 후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얄팍한 체면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삶이 안정되어 갈수록 오세미와 나정숙 여사, 차경민의 소식은 더욱 비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정숙 여사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수도권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었던 사교 모임에서는 이미 그녀의 이름이 언급부처되지 않았죠. 그녀의 몰락은 그녀가 쌓아 올렸던 허영의 탑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상간남 차경민은 위자료를 지불한 후에도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피할 수 없었던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지방의 작은 갤러리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와인셀러 투자 그룹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그는 업계에서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뻔뻔함은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대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오세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큐레이터 보조 일을 시작했지만 고급 사치에 길들여진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좁은 원룸 생활과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또 다른 재력가를 찾아 나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번 배신을 저지른 사람은 그 행위를 멈추기 어렵다는 것을 그녀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었죠. 저는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분노나 통쾌함 대신 연민과 무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얄팍한 욕망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저의 복수는 그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환원시켜 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마다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드넓은 텃밭 옆에 지어드린 단층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희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혼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에 안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연애는 안 하니?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야지. 평생 혼자 살 건 아니지 않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을 포기할까요? 저는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굳이 결혼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저희 성공이 아닌 저희 진심을 봐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이나 재혼에 대한 강박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자식이나 아내가 아닌 강지훈 그 자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와 봉사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제 건설사의 해외 사업 이사 자리를 지키면서도 저는 더 여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의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에 갇혀 무너지기보다 그 분노를 정의와 이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첫째,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가난했던 시절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관계의 본질을 가리는 가면이 될 뿐입니다. 돈을 쫓아오는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둘째, 사람을 믿되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저는 아내를 너무나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이 의심될 때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벽하게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수의 끝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통쾌한 복수를 끝내고 나니 제 마음에 남은 것은 후련함과 함께 뒤늦은 자유였습니다. 저는 이 자유를 저 자신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그 모든 고통을 딛고 일어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다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쓴맛을 보았지만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 이야기처럼 상실 후 찾아온 진정한 자유를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